컨텐츠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준비 잘 하셨어요? 근데 또 막상 얘기하면 또 막 머릿속에서 뒤집어 될 것 같아서. 밖에 많이 춥죠? 근데 생각보다 따뜻해. 지금 한 3도 되지 않나? 나 몰라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농도는 농도는 뭐 상관없어. 찐해도 되고 연해도 되고. 약간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 읽어주는 남자 박신주 가이드입니다. 저희 백야나라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러시아 문학 읽어주는 남자인데요. 제가 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러시아 문학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맡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러시아 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에서 러시아 희곡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 문학과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학부 때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원을 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연수할 때 재밌게 본 연극 한 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이제 이름조차 생소한 에르드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자살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련 시대에 쓴 작품인데요. 당시 소비에트 사회를 좀 풍자하는 코미디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한 2시간 30분 정도 상영 시간이 됐는데 재미있게 웃고 떠들다가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 대사가 이런 거였습니다. 정말로 사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인가? 이 마지막 대사에 딱 꽂혀가지고 이 문장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러시아 연극에 빠지게 돼서 지금까지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희곡 읽는 거를 또 즐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연 누구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체홈이라는 작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체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극작가 체홉, 그러니까 희곡 작가로서의 체홉보다는 단편 소설가 체홉으로 이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체홉이 한 600여 편의 작품을 생애 동안 남겼는데 그 중에 이제 570여 편이 단편 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체홉의 단편이 많이 번역이 되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극작가로서의 체홉의 명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체홉의 희곡이 공연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극작가로서 훨씬 더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연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홉의 작품을 알아야 되고 체홉 작품으로 뭐 실기를 보는 그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전공하시는 분들 또 연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극작가 체홉이 좀 익숙하지만 일반 대중 독자들에게 극작가 체홉은 좀 낯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홉의 4대 희곡이 있습니다. 그 4편을 이제 차례차례 함께 살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체홉의 생애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체홉은 1860년에 러시아 남부에 있는 타간로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그만한 도시인데요. 흑해 위에 아조프해라고 조그만하게 또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다에 이제 위치한 도시인데요. 1876년에 파산을 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모스크바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체홉은 타간로그에 남아가지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가정교사 일 뭐 이런 거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고 3년 뒤인 1879년에 자신도 이제 모스크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홉이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제 가명, 필명을 써가지고 이제 단편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이미 그때부터 이제 유명했죠. 그래서 쭉 작품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체홉이 사실 본격적으로 희곡을 쓴 것은 활동 말년에 이르러서야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장막극을 쓰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이제 짧은 단막 코미디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초기 체홉의 희곡은 보드빌이라는 코미디 단막극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프랑스에 있던 한 장르인데요. 놀이입니다. 놀이. 뭐 음악, 노래, 춤 이런 것들이 문학적 요소하고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되게 짧은 단막극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작가, 연출가, 배우, 관객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보드빌이 프랑스에서 이제 유입이 됩니다. 19세기 초반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흥행을 합니다. 그 보드빌 형식의 단막 코미디를 주로 쭉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장막극을 쭉 쓰게 되고, 결국 이 장막극들이 체홉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이제 큰 공헌을 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홉을 이야기할 때 사실 빠뜨릴 수 없는 게 모스크바 예술극장, 무하트라고 하는데, 1898년에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이제 설립이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로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이후에 바냐 외삼촌, 세자매, 벚나무 동산들이 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연이어서 흥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스크바 예술극장하고 체홉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홉 희곡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등장인물들 하나하나 캐릭터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대단한 거냐 하면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는 이제 호흡이 길잖아요. 미니 시리즈 16부작, 긴 거는 50편, 60편이 훨씬 넘어가고, 그런 드라마에서는 인물들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살리는 게 굉장히 쉽죠. 이 인물들의 개연성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리기가 쉬운데, 사실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길어야 뭐 2시간 반, 3시간일 텐데 그 3시간 안에 각각의 개성을 다 살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체홉은 작품 내에서 그것들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다 살아 움직이는, 다 생동감 있는, 딱히 이제 주연과 조연의 개념이 없고 기승전결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흔히 잘 아는 지금의 뭐 기승전결 있는 스타일, 뭐 행복했던 어떤 인물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뭐 파국을 맞이해서 막 슬프게 끝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스무스하게 슥 흘러가는데, 뭐 물론 이 체홉 희곡에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예 뭐 그냥 슥슥슥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만큼 이제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무난하다, 어떻게 보면 심심하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장면은 관객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관객들이 볼 수 없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무대 밖에서 뭐 소리나 어떤 효과로 그게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이 사실 중요한 장면이 관객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그리스 비극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옛날 기법인데, 체홉의 희곡에 그런 기법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모든 사건이 우리가 보고 있는 무대에 이제 쫙 펼쳐지는 거, 이런 게 이제 뭐 셰익스피어, 또 몰리에르, 브레이트 뭐 이런 사람들 쭉 정형화되어 왔는데, 체홉이 또 살짝 이제 바꾼 거죠. 자기만의 이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까지 가야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극적인 요소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극적인 장면, 예를 들면은 뭐 타노스가 갑자기 손가락 딱 튕겼는데 실제로 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적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직도 기억하는 월드컵에서 독일 물리친 거, 그걸 극적인 승리라고 하잖아요. 현실에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정말 그런 극적인 사건, 과연 그런 극적인 사건이 실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따져보면은 별로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뭐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진짜 그런 평범함,
그런 평범함을 그냥 체홉은 이렇게 다 여기 이제 투영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은 꼼꼼히 잘 읽어보면은 체홉이 보여주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게 이 체홉의 희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희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희곡은 굉장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이제 공연을 목적으로. 우리가 보는 연극은 사실 한번 정제된 그런 작품입니다. 연출가의 개인의 해석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배우들의 해석이 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체홉이라는 작가 혹은 다른 극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를 알려면 실제 그 작품을 읽어보는 게 그 작품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연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일반 독자들이 희곡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희곡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매력, 특히 이제 또 체홉의 희곡이 어떤 매력이 있는가, 어떤 재미를 주는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홉이 왜 이렇게 극작가로 유명한가를 좀 다른 작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37편 정도의 글을 썼습니다. 희곡을. 그리고 유명한 몰리에르, 브레이트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프랑스의 몰리에르, 독일의 브레이트, 러시아의 체홉. 이런데 브레이트, 몰리에르도 30편이 넘는 희곡을 썼습니다. 근데 체홉은 갈매기, 반야외삼촌, 세자매, 언나무동산 이렇게 4편, 장막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숲의 수호신, 이바노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4편에 비해서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작품들이고, 실제로 이 4편이 전부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4편과 30편이 넘는 작품들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이 체홉의 단 4편 되는 이 연극이 전 세계 공연 레파토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유명한 연출가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연극영화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이 스타니슬랍스키를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스타니슬랍스키를 빼고는 사실 현대 연극을 논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대 연극을 만든 사람이 사실 스타니슬랍스키고, 그 스타니슬랍스키와 영혼의 단짝이었던 사람이 바로 안톤 체호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모스크바 예술극장 로고가 갈매기 모양인데, 이게 왜냐하면은 갈매기를 이 스타니슬랍스키가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 다른 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갈매기라는 작품을 썼을 때 코미디라고 썼어요. 근데 읽어보면은 도대체 뭐가 코미디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웃긴 장면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처음에 공연을 했느냐, 제 인터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초연을 했습니다. 코미디로. 근데 실패를 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이게 코미디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체홉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뒤로 이 스타니슬랍스키가 갈매기를 비극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빵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체홉이 스타니슬랍스키 코인을 타기 시작합니다. 물론 스타니슬랍스키도 체홉 코인을 탄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영혼의 단짝, 영혼의 듀오처럼, 이제 스타니슬랍스키가 자기 공연 팀들을 데리고 전 세계 이제 순회 공연도 하면서 스타니슬랍스키식의 연극을 이제 전파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영향을 줬겠죠.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능력이 되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러문남 체호편 인트로 영상이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기대해 주시는 만큼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최신 컨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체홉의 이 희곡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작가들의 또 다양한 작품 함께 다뤄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До свидания.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